민주는 그날 잔뜩 화가 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사무실에서 끔찍한 하루를 보냈다. 스트레스가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예고 없이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며 8개월 동안 집을 집어삼킨 침묵 속으로 무너져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 소리를 들었다. 웃음소리. 그의 아들들의 웃음소리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호, 민서, 그리고 우진은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후 한 번도 웃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는 마치 유령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그 소리를 쫓아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햇살 가득한 거실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본 광경은 그를 산산조각 냈다. 그날은 정말 잔인했다. 민주는 강남 본사에서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회의들을 견뎌냈다. 프로젝트 실패, 투자자들의 철수. 이 사회가 그가 일궈낸 모든 것을 의심했다. 4시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말없이 자리를 떴다. 분당까지의 운전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그의 손은 운전대를 너무 꽉 쥐고 있었다. 머릿속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직장과 삶, 그리고 수진을 데려가고 자신이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새 아들을 남겨둔 신에게 대한 분노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그저 피로뿐이었다. 현관문을 통해 들어서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고 늘 발견하던 것을 예상했다. 아내가 떠났고 아들들이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 상기시키는 종류의 침묵.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진정으로 통제할 수 없는 배꼽 빠지는 웃음소리가 그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아들들, 지호, 민서, 우진이 웃고 있었다. 그들은 8개월 동안 웃지 않았다. 수진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날 밤 그들의 약을 사러 나갔던 수진을 음주운전자가 데려간 이후로 그들은 자기 집에서 유령처럼 변해버렸다. 소리를 내기엔 너무 두려워했고 기쁨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하기엔 너무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웃고 있었다. 민준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소리를 따라 집 안을 움직였고 심장이 아플 정도로 세게 뛰었다. 수진이 좋아했던 곳 햇살 가득한 거실을 향해 복도를 따라갔다. 그가 문을 밀고 열었을 때 그가 본 것은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장모인 정숙이 한 달 전에 고용한 여자 혜은이 4발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세 아들은 그녀의 등 위에 올라타 있었고 얼굴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우진은 고삐처럼 그녀의 목에 밧줄을 걸고 있었다. 혜은은 말이 된 것처럼 히힝 소리를 냈고 머리를 흔들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은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민주는 움직일 수도 숨 쉴 수도 없었다. 매일 밤 소리 지르며 깨고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며 엄마가 언제 돌아오냐고 매일 묻던 그의 아들들이 놀고 있었다. 실제로 놀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가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였다. 거의 알지 못하는 한 여자와. 그녀는 그가 할 수 없었던 일, 그의 모든 돈과 절박함으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 그녀는 그들을 되찾아왔다. 그의 하루에서 온 분노는 다른 무언가로 녹아내렸다. 안도감, 수치심, 그리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감사함. 그때 혜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웃음소리가 멎었다. 두려움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조용해졌다. 그들은 그녀의 등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민주는 문간에 서서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너무 메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혜은이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뭔가 말을 했어야 했다.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아들들에게 삶을 되돌려준 이 여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물이 나기 전에 몸을 돌려 걸어 나갔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하는 누군가에게 이토록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괜찮은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수진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의 아들들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신이 혜은을 이유가 있어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불을 끈 채 서재에 앉아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응시했다. 그 이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바닥에 있는 혜은, 웃고 있는 아들들. 저 소리, 신이시여. 저 소리가 미쳐버릴 것 같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계속했다. 그녀가 어떻게 해낸 걸까? 그는 모든 것을 시도했었다. 수진이 죽은 후 그는 아동기 슬픔에 관한 모든 책을 찾아 읽었다. 그는 경기도 최고의 아동 심리 상담사인 박정숙 박사를 고용했다. 그녀는 일주일에 2번 와서 차분한 목소리와 신중하게 고른 단어들로 지호, 민서, 우진과 함께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그들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소용이 없었다. 그는 어쩌면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까 싶어 새 장난감들을 사줬다. 그는 그들의 일정을 재조정하고 일과를 만들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매일 밖에 나가도록 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하라고 한 모든 것을 했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저 더 조용해지고 더 작아졌고 마치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혜은이 나타났다. 민주는 의자에 기대앉아 2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고용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장모인 정숙이 그가 인수회의를 하던 어느 날 오후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4번째 보모가 그만두었다고 했다.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는 이유였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람, 뭔가 다른 사람을 찾았다고 했다. 민주는 거의 듣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예라고 말하고 회의로 돌아갔다. 그것이 1달 전이었다. 이제 그는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어디서 왔을까? 그의 아들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그녀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정숙이 보낸 파일을 열었다. 혜은의 지원서. 그는 실제로 그것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27세. 서울의 한 가정에서 받은 추천서. 대학 학위 없음. 하단에 손으로 쓴 쪽지가 있었다. 저는 슬픔을 이해합니다. 저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는 그 단어들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으로부터 도망쳤다. 그는 이제 그것을 알았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기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 심지어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 장례식 이후 전화를 멈췄다. 모든 사람이 스콧 가족이 괜찮고 잘 지내고 있다고 가장하는 것이 더 쉬웠다. 하지만 혜은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분당에서 가장 무거운 집 안으로 곧장 걸어 들어왔고 어떻게든 그 집을 다시 가볍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는 도쿄와의 이른 통화 때문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싶었다. 해운은 이미 부엌에 있었고 조용히 움직이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를 듣지 못했다. 그는 문간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달걀을 휘젓고 오렌지 주스를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는 방식은 차분하고 꾸준하며 현재에 충실했다. 마치 그녀가 그곳에 속해 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아직 잠옷 차림으로 달려 들어왔다. 우진이 그녀를 먼저 보고 웃었다. 실제로 웃었다. 하은, 오늘도 말타기 놀이 할 수 있어요?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다. 혜은이 고개를 들고 그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마치 자신이 아직 공영에 처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좋은 아침입니다, 민준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 그가 정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한 것보다 더 거칠게 나왔다. 그냥 민준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스톱으로 돌아섰다. 지호가 그녀의 셔츠를 잡아당겼다. 하은, 우리 뭐 할까 아가야? 어제처럼 말타기 놀이. 하은은 망설이며 민준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안 된다고 말했어야 했다. 혜은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놀이 시간이 그녀의 직무 설명서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에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세상의 눈이 그를 향했다. 그의 아들들은 그가 얘라고 말한 것에 충격을 받았고 혜은은 그가 화내지 않은 것에 놀랐다. 아침 식사 후에 혜은이 부드럽게 반복하며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자, 앉아서 먹자. 그들은 논쟁 없이 순종했다. 민주는 자신에게 커피를 따르고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식사를 하면서 혜은에게 말을 걸었다. 완전한 대화는 아니었다. 그들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작은 것들이었다. 우진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 그녀에게 말했고 민서는 그녀가 공룡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지호는 그저 그녀에게 가까이 앉아 있었다. 마치 그녀의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그리고 혜은은 경청했다. 진정으로 경청했다. 마치 모든 단어가 중요한 것처럼. 민주는 목이 메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아이들을 잘 다루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고 아이들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희망. 민주는 더 일찍 집에 오기 시작했다. 그는 일이 느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진실은 인정하기 더 어려웠다. 그는 그들을 보고 싶었다. 아들들이 다시 웃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죽은 것 같았던 집에 혜은이 어떻게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보고 싶었다. 대부분의 날 그는 그들을 놀이방이나 마당에서 발견하곤 했다. 혜은은 세 아들과 함께 잔디밭에 앉아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블록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돕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큰일로 만들지 않았고 그를 위해 연기를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연스럽게 그들을 사랑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인 것처럼 민주는 위층 창문에서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지켜보곤 했다. 집은 여전히 곳곳에 수진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녀가 잠 못 이루는 늦은 밤에 작업했던 밝고 다채로운 추상화들. 그녀의 커피 머그잔은 그녀가 마지막 아침에 그대로 둔 캐비닛 안에 씻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그녀의 필체는
여전히 냉장고에 붙어 있는 장복이 목록에 있었다. 우유, 달걀, 블루베리, 우진, 약 잊지 마. 그는 그것을 지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밤에 혜은이 아이들을 재운 후 민주는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방들을 걸어 다녔다. 때로는 안방 문 앞에서 멈췄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침대는 수진이 떠난 방식 그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베개에는 여전히 머리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책은 책갈피가 절반쯤 꽂힌 채 머리맡 탁자에 그대로 있었다. 무엇이든 바꾸는 것은 그녀를 지우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는 대신 관심 없는 일에 둘러싸인 채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잤다. 자정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그는 서재에서 혜은을 발견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잠을 이룰 수 없어 다시 방황하고 있었는데 독서 등의 부드러운 불빛을 보았다. 그녀는 가죽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맨발이었으며 무릎에는 책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평화로워 보였고 집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방식대로 그녀에게 닿지 않는 것 같았다. 민주는 부드럽게 목을 가다듬었다. 혜우는 고개를 들었고 놀라지 않고 그저 차분했다. 당신도 잠 못 이루는군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방 안으로 더 들어섰다. 잠시 동안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었다. 그리고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가깝지는 않았지만 멀지도 않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집안의 다른 모든 곳의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그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저 존재했다. 무엇을 읽고 있나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책을 들어 올렸다.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요. 자기 전에 읽기엔 무거운 책이네요. 그가 말했다. 무거운 생각에는 무거운 책이 필요해요. 그녀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거의 미소를 지을 뻔했다. 거의. 그들은 잠시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한 일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랐다. 절박하게 들리지 않으면서도 계속해달라고 어떻게 부탁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들이 어제 웃었어요. 정말로 웃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이후로 그는 말을 끝낼 수 없었다. 수진이 떠난 이후로요. 하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을 소리내어 듣는 것은 가슴을 주먹으로 맞는 것 같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을 피했다. 마치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그를 부술 것처럼. 하지만 혜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요. 혜은이 말했다. 아이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민준의 목이 메었다. 무슨 말을 하던가요? 엄마에게서 꽃향기가 났다고요. 차 안에서 음정 무시하고 노래를 불렀다고요. 화요일에는 디저트를 먼저 먹게 해줬다고요. 눈물이 그의 눈 뒤에서 타올랐다. 그것들은 그가 잊고 있었던 세부 사항들이었다. 한때 그를 웃게 만들었던 작은 것들, 지금껏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다. 그들을 통해 그녀를 기억해줘서. 혜은은 책을 닫고 일어섰다. 안녕히 주무세요, 민준. 그녀는 조용히 방을 떠났고 그는 그곳에 혼자 앉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덜 공허함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그의 아들들이 치유되도록 돕고 있는 것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그 역시 돕고 있는지도 모른다. 3주가 지났다. 민주는 집에 있을 이유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일찍 전화를 끊고 투자자들과의 저녁 식사를 건너뛰고 비서에게 왜 늦게까지 있을 수 없는지에 대한 변명을 했다. 진실은 인정하기 더 단순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무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늘 밤 그는 8시쯤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는 부엌에서 식기세척기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차분하게 느껴졌다. 그때 그는 그 소리를 들었다. 우는 소리, 부드럽고 부서지는 듯한.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우는 종류의 울음.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조용히 부엌 쪽으로 움직여 문간에 멈춰 섰다. 혜우는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고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무언가, 빛을 받는 은색 로켓 목걸이가 펼쳐진 채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를 듣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어떤 고통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민주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의 아들들을 위해 그토록 강하고 꾸준했던 이 여자가 그의 부엌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그를 감지했다. 그녀의 고개가 돌아갔다. 그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서둘러 얼굴을 닦으며 자신을 다잡으려 했다. 죄송해요.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로켓 안에 누가 있나요?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혜연은 얼어붙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은색 사슬을 꽉 쥐었다. 오랫동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너무 부드럽게 말해서 그는 거의 듣지 못할 뻔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름은 소망이었어요. 호프의 직역. 민주는 부엌으로 들어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새로운 눈물이 흘러 넘쳤다.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백혈병이었어요. 3살이었죠. 그 단어들은 연기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민주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쩍 갈라지는 것을 느꼈다. 제 딸이었어요. 하은이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 아기요. 1년 동안 싸웠어요. 병원, 치료, 아이가 아파지는 것을 지켜보고 머리카락을 잃는 것을 지켜보고 작은 소녀이기를 멈추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누군가가 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로켓을 더 활짝 열어 그에게 그 안에 있는 작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앞니가 벌어지고 밝은 눈을 가진 민들레를 들고 있는 작은 소녀. 제 남편은 저를 탓했어요. 혜은이 말했다. 제가 증상을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다고, 의사들을 더 몰아붙였어야 했다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 뭔가를 어떤 것이든 했어야 했다고 말했어요. 결혼 생활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는 이혼할 때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아이의 모든 사진, 장난감, 옷. 이 로켓이 저에게 남은 전부예요. 민주는 목이 막혔다. 말을 할 수 없었다. 저는 부모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혜은의 목소리가 완전히 끊어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그것만이 이 침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에요. 당신의 아들들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 들었을 때 어쩌면 제가 제 딸에게 해줄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죄송해요. 이것이 프로답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이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은 그저 그들이 치유되도록 돕는 것이 아니에요. 민준이 끼어들었고 그의 목소리도 거칠었다. 당신은 자신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혜은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아닐지도 모르죠.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내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들을 살아있게 하는 방식과 똑같이요. 그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덮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슬픔에 빠진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더 쉬워지나요? 하연이 속삭였다. 그리움이. 민주는 수진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남긴 구멍에 대해. 매일 아침 여전히 침대에서 그녀의 자리를 더듬지만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방식에 대해. 아니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리움은 달라져요. 그것은 부재 대신 당신의 일부, 하나의 존재가 되어. 혜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로켓을 천천히 닫고 가슴에 눌렀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외면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민준이 말했다. 나타나줘서. 그리고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잔해 속에서 서로를 찾은 두 명의 부서진 사람이었다. 어쩌면 은혜는 이런 모습일지도 모른다. 어버이날은 민준이 도망치려 했던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그는 그날 아침 가슴이 이미 조여오는 채로 일어났다. 작년에는 수진이 살아있었다. 아이들은 크레용 낙서와 끈적한 손자국이 있는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고 그것들을 몇 달 동안 냉장고에 붙여놓았다. 올해 냉장고는 비어 있었다. 민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납골당에 가서 몇 마디 말을 하고 집에 돌아와 하루를 버티는 계획을 세웠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그것뿐이었다. 그저 버티는 것. 하지만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놀이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간으로 걸어가 멈춰 섰다. 혜은이, 지호, 민서, 우진과 함께 바닥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색종이, 크레용, 풀이 널려 있었다. 그들은 카드를 만들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동시에 내려앉고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그들이 수진을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돕고 있었다. 물론 그랬을 것이다. 그녀는 오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지켜보았다. 우진이 자신의 그림을 먼저 들어 올렸다. 어설픈 크레용 글씨로 하은, 웃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글과 하트들로 둘러싸인 어두운 피부와 큰 미소를 가진 막대 인간. 민준의 숨이 막혔다. 지호의 카드에는 사랑해요 하은이라고 쓰여 있었고 3명의 막대 인간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서의 것은 더 엉망이었지만 더 분명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여자와 등에 탄 아이들. 그들은 엄마를 위한 카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혜은을 위한 카드를 만들고 있었다. 민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상실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것처럼 느껴지는 더 깊은 무언가였다. 혜은이 고개를 들고 그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거의 풀을 넘어뜨릴 뻔하며 서둘러 일어섰다.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맹세해요. 제가 그들에게 엄마를 위한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들의 엄마를 위한 카드요. 민준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네, 하연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하지만 그들은 민서가 끼어들며 다른 카드를 들어 올렸다. 이 카드에는 천사 날개와 꽃들이 있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민주는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수진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을 뿐이었다. 우진이 민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하은이도 엄마 보러 같이 가면 안 돼요? 민준은 혜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고개를 젓고 있었고 뒷걸음질 쳤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가족들만의 것이에요. 당신은 가족이에요. 우진이 간단하게 말했다. 그 단어들은 공중에 매달렸다.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혜운을 수진의 묘소에 데려가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처럼, 신성한 무언가를 배신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 넓고 희망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혜은은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을까봐 두려워하며 서 있었다. 그녀가 원한다면 올 수 있어요. 민준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혜은의 눈이 커졌다. 민준, 정말 괜찮겠어요? 아니, 그는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 후 그들은 수진의 묘소 앞에 함께 서 있었다. 민준, 하은, 그리고 사랑이 왜 복잡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3명의 작은 소년. 아이들은 그들의 천사 카드를 비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우진이 혜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엄마한테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줘요. 그가 속삭였다. 혜은은 묘소에 무릎을 꿇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길 바라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을 대체하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민주는 그녀 뒤에 서 있었고 목은 너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지호가 비석에 속삭였다. 엄마, 혜은이 팬케이크 잘 만들고 우리랑 놀아주고 우리가 엄마 이야기할 때 슬퍼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 문장이 민준 안에 무언가를 부수었다. 슬퍼했던 것은 그였다. 멀어졌던 것은 그였다. 아들들이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엄마를 잊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것은 그였다. 혜우는 일어섰고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민준의 시선과 마주쳤고 그들 사이로 무언가가 지나갔다. 이해, 용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허락. 그날로부터 2개월 후 민준은 송도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자선 갈래에 참석했다. 그는 가고 싶지 않았다. 수진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이런 행사를 피해왔다. 하지만 그의 장모인 정숙이 기획위원회에 있었고 그녀는 평생 숨어 살 수는 없어요, 민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해요. 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갔다. 방은 수진을 알던 장례식 후 꽃을 보내고는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지금 그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가 만지기 조심스러운 깨지기 쉬운 무언가인 것처럼 공손하고 거리가 있었다. 동료 IT 기업 CEO인 해리슨 블레이크가 그의 아내 바네사와 함께 다가왔다. 민준, 밖에 나와서 보게 되어 좋네요. 해리슨이 악수를 하며 말했다. 아이들은 어때요? 더 좋아졌어요. 민준이 말했다. 사실 훨씬 좋아졌어요. 바네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뒤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네, 훌륭한 도우미를 찾았다고 들었어요. 이름이 뭐였죠? 민준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다. 혜은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주 헌신적이라고 들었어요. 바네사가 가짜 다정함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탁월합니다. 바네사는 해리슨과 눈빛을 교환했다. 물론이죠. 저는 그녀가 그렇게 깊이 관여하는 것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일부는 가사 도우미치고는 비정상적으로 관여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민준의 턱이 조여졌다. 무엇을 암시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네사가 그의 팔을 만졌다.
다만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지난주 주말 농산물 시장에서 당신들 모두의 사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녀의 손을 잡고 당신이 카트를 밀고 아주 가정적인 모습이더군요. 저희는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바네사가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젊은 여자, 호랍이 3명의 영향을 받기 쉬운 아이들.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흐렸다. 해리슨이 목을 가다듬었다. 바네사의 말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시선을 좀 고려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이들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요. 그것이 제가 신경 쓰는 유일한 시선입니다. 그는 손을 떨며 걸어 나갔다. 하지만 다음 주 동안 속삭임은 더 커졌다. 누군가가 지역 사교계 칼럼에 익명의 기사를 썼다. 어떤 호랍이 IT 거물이 도우미와 너무 편안해지고 있나. 해운과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온라인에 나타났다. 캡션에는 보모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을 학기에 지호, 민서, 우진을 등록했던 사립초등학교인 브룩필드 아카데미와 유사한 사립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미안했지만 단호했다. 최근의 관심과 다른 가족들의 우려를 고려할 때 아이들이 다음 학기에 시작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꽉 쥐었다. 당신들은 가십 때문에 내 아들들을 거부하는 건가요? 저희는 모든 학생들을 불필요한 조사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민준 씨, 이해해 주십시오. 민준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학교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학교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혜은이 이 소식을 들을 것이다. 그녀는 기사들을 볼 것이다. 그녀가 그의 아들들이 거부당하는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떠날 것이다. 그는 너무 빨리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머릿속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손님 별채에 있는 혜은의 방으로 직진했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녀는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의 여행 가방이 침대 위에 펼쳐져 있었고 옷이 반쯤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셔츠를 접어넣고 있었다. 민주는 문간에 서서 얼어붙었다. 하은, 그녀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빨개져 있었다. 저는 머물 수 없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지 마요. 민준의 목소리는 거칠고 거의 필사적이었다. 혜은은 계속 옷을 접었고 그녀의 손은 떨렸다. 가야만 해요. 당신의 아들들이 저 때문에 학교에서 거부당했어요. 가십 때문에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요. 그들은 지호, 민서, 우진에게 중요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들은 속삭임을 들으며 자랄 거예요. 제가 제 자리를 잊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거예요. 당신의 자리요? 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당신의 자리는 내 아들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혜연은 고개를 저으며 손에 든 셔츠 위로 눈물을 흘렸다. 저는 도움이에요, 민준. 제가 그래야만 했던 전부예요. 당신은 내 아들이 다시 웃기 시작한 날 도움이이기를 멈췄어요. 그럼 저는 뭐죠?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격렬하고 부서져 있었다. 아이들에게, 당신에게 저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민주는 입을 열었지만 말은 목에 걸렸다. 하연은 쓰라린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말조차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진실은 저는 흑인이고 저는 젊고 저는 직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추측할 거예요.
제가 머물면 당신의 아들들은 평생 그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그들이 추측하게 둬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신경 써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호, 민서, 우진은 스캔들의 중심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무엇보다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보다요. 이 집을 다시 집처럼 느끼게 만든 유일한 사람보다요. 그들 사이의 침묵은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혜은은 침대 끝에 앉았고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다. 소망이가 죽었을 때 그녀가 속삭였다. 저는 그녀를 잃는 것이 저를 거의 죽일 뻔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를 절대 사랑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저를 파괴하기 전에 떠나야 해요. 민주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아팠다. 만약 당신이 떠날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스캔들, 만약 제가 대중에게 진실을 말한다면요. 만약 제가 당신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요. 혜은의 눈이 그의 얼굴을 살폈다. 무슨 진실이요? 당신이 필수적이라는 것, 내 아이들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는 멈추고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녀의 숨이 막혔다. 민준, 도우미로서가 아니라 보모로서가 아니라 이 슬픔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잠 못 이룰 때 나와 함께 어둠 속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던 집에 빛을 되찾아준 사람으로서요. 저는 그녀가 아니에요. 혜은이 속삭였다. 저는 수진이 될 수 없어요. 알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그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당신이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떠나는 것을 생각할 때, 당신이 없는 이 집을 생각할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혜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민주는 그녀가 아니라고 말할까봐 두려워하며 무릎 꿇은 채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그를 쳐다보았다. 제가 머문다면 이래서는 안 돼요. 저는 숨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아닌 척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이 그러길 원하지 않아요. 당신의 세상은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 세상이 변해야죠. 혜은은 오랫동안 그를 응시했고 그녀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머물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제 자신으로서요. 당신의 모든 것 그대로요. 저는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일어섰고 그도 그녀와 함께 일어섰다. 잠시 동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잔해 속에서 깨지기 쉽지만 진실된 무언가를 발견한 두 명의 부서진 사람. 혜은은 손을 뻗어 여행 가방을 풀었고 민주는 마침내 숨을 쉬었다. 혜은이 여행 가방을 푼 다음 주 민준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는 숨는 것을 멈췄다. 그는 몇 주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과 유사한 경제신문인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약속했었다. 신제품 출시를 위한 일반적인 홍보였다. 그의 홍보팀은 클라우드 인프라와 시장 확장에 대한 요점들을 준비했다. 안전한 주제, 기업 주제. 하지만 기자가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아름 기자가 녹음기를 켜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 예상되는 질문들을 했다. 민주는 자동적으로 대답했고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때 아름 기자가 잠시 멈추고 메모를 훑어보았다. 민준 씨,
주제를 바꿔도 될까요? 최근 당신의 개인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코멘트 해주시겠어요? 문 옆에 서 있던 그의 홍보이사가 날카롭게 고개를 저었다. 개입하지 마세요. 민주는 그를 무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 말인가요? 그가 물었다. 아름 기자는 망설였다. 자녀들의 보육인과의 관계에 대한 추측이요. 예전의 민준이었다면 노코멘트라고 말했을 것이다. 거기서 인터뷰를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의자에 앉아 그는 짐을 싸던 혜은, 그녀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들들의 얼굴, 그리고 지호가 수진의 묘소에 하연이 그들의 엄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슬퍼하지 않는다고 속삭이던 것을 생각했다. 네, 민준이 말했다. 코멘트하고 싶습니다. 아름 기자의 눈썹이 올라갔다. 혜은은 제 아들들이 중요한 방식으로 살아있게 하는 이유입니다. 민준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그들의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들은 말하기를 멈췄고 놀기를 멈췄고 아이이기를 멈췄습니다. 저는 전문가들, 심리 상담사들을 고용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네 발로 기어 말타기 놀이를 해줬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줬습니다. 그녀는 악몽을 겪을 때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허락을 주었습니다. 일부는 그 관계가 부적절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름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의 턱이 조여졌다. 일부 사람들은 젊은 흑인 여성이 3명의 백인 아이를 돌보는 것을 보고 자동으로 부적절한 무언가를 추측합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것보다 그들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관계는 엄격하게 전문적인 건가요? 민주는 잠시 멈췄다. 이것이 순간이었다. 하은은 가족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그들의 엄마가 아닙니다. 아무도 수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우리 삶에 두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당신의 아들들에게 기회를 잃게 하더라도요. 제 아들들이 그들의 좁은 허용 가능한 정의에 맞지 않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어떤 기관도 그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터뷰는 다음 날 아침에 공개되었다. 정오까지 그것은 입소문이 났다. 인터넷의 절반은 그의 정직함, 편견에 대한 그의 방어를 칭찬했다. 나머지 절반은 그를 찢어발겼고 그의 특권을 이용한다고, 도우미를 낭만화한다고, 너무 빨리 무빙온 했다고 비난했다. 그의 이사회가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는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고 12명의 얼굴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시선이 문제가 됩니다. 그의 CFO가 시작했다. 저는 시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저는 제 가족에 신경 씁니다. 이것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떨어지게 둬요. 저는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제 방식대로 운영할 것이고 주주들을 위해 제 아들들의 행복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다. 그날 저녁 민주는 부엌에서 혜은을 발견했고 그녀의 노트북은 열려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있었다. 그녀는 인터뷰를 보고 있었다.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야 했어요. 그가 그녀 옆에 앉았다. 왜냐하면 제가 침묵할 때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잘못 전달하니까요. 당신의 이사회가 화가 났어요. 그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미 한 번 중요했던 모든 것을 잃었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다시 잃지 않을 거예요. 싸우지 않고는요. 혜은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경이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 그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가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녀는 그를 안았다. 직업적으로도 조심스럽게도 아닌 구명조를 잡는 사람처럼 완전히. 그리고 민주는 그녀를 안아주었고 눈을 감았으며 수진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느꼈던 것보다 덜 외로움을 느꼈다. 어쩌면 은혜는 이런 모습일지도 모른다. 두 명의 부서진 사람이 잔해 속에서 서로를 선택하는 것. 6개월이 지났다. 속삭임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지만 조용해졌다. 일부 사람들은 마음을 돌렸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민주는 어느 쪽이든 신경 쓰는 것을 멈췄다. 중요한 것은 그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지호는 다시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민서의 미소가 돌아왔다. 장례식 이후 사용하던 공손한 미소가 아닌 진짜 미소. 우진은 매일 밤 악몽을 꾸는 것을 멈췄다. 그들은 이제 혜은을 혜은 엄마라고 불렀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그들의 엄마를 기리는 것과 그들을 다시 살게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 그들 자신의 타협이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감사했고 동시에 두려웠다. 왜냐하면 그가 피해왔던 진실이 무시하기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아들들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의 집을 다시 집처럼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그녀의 모습 때문이었다. 요리하는 동안 콧노래를 부르는 방식, 모든 표면에 책을 엎어놓는 방식, 둘 다 잠 못 이룰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현재에 충실하며 어둠 속에서 그와 함께 앉아있는 방식. 그는 몇 주 동안 비밀리에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었다. 그를 밤새 깨어있게 만든 무언가. 전화를 걸고 계획을 검토하고 건축가 및 변호사들과 만나는 일. 오늘 밤 그는 마침내 준비가 되었다. 그는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혜은을 발견했다. 그들은 꽃을 심고 있었다. 수진이 가장 좋아했던 작약. 저녁빛이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만들었다. 하은,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손에 흙이 묻어 있었고 눈에는 질문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저택의 동쪽 날개로 이끌었다. 수진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폐쇄되었던 구역이었다. 그녀는 그곳을 무언가로 바꾸려 계획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민주는 문을 열었다. 안에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청사진들, 벽에 걸린 건축 지짐날, 공식 인장이 찍힌 문서들이 있었다. 혜우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고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훑어보았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소망과 수진 재단입니다. 민준이 말했다.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을 둔 가족들을 위한 주거 요양시설입니다. 의료 지원, 슬픔 상담, 놀이 치료. 가족들이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혜은의 손이 입으로 날아갔다. 그녀의 딸의 이름, 수진의 이름. 함께. 당신이 이것을 하는군요. 교준단 야실라락트. 당신 없이는 이것을 지을 수 없어요. 없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이 가족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당신은 알아요. 당신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것은 당신의 소명이에요, 하은.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와 함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는 그녀에게 봉투를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법적 문서들이 있었다. 재단의 공동이사, 동등한 파트너, 그리고 그 아래에 후견인 서류들이 있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민준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당신은 그들의 법적 후견인이에요. 당신은 이미 중요한 모든 면에서 그래요. 이것은 단지 그것을 공식화할 뿐입니다. 해우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류들을 응시했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당신에게 수진을 대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준이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그녀를 기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무언가로 바꾸는 것을요. 해우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들 사이로 말보다 더 큰 무언가가 지나갔다. 왜? 그녀가 속삭였다. 왜 저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시나요? 민주는 더 가까이 다가섰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아들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도 중요하고 저는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다. 해우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고 수진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민주는 슬픔 외에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희망을 느꼈다. 6개월 후 소망과 수진 재단이 문을 열었다. 가족들은 전국 각지에서 왔다. 아픈 아이들을 둔 부모들, 손주들을 키우는 조부모들, 암이 그들의 세상을 갈기갈기 찢을 때 서로를 붙잡으려 노력하는 형제자매들. 오랫동안 비어있던 동쪽 날개는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찼다. 눈물과 웃음,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로. 헌정식은 작게 열렸다. 민주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기부자들, 몇몇 기자들,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될 가족들만. 그는 연단에 서서 군중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준비된 연설문은 주머니에 그대로 있었다. 대신 그는 지호, 민서, 우진과 함께 뒤쪽에 서 있는 해운을 발견했다. 그들은 수진이 좋아했을 법한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 아이들은 웃고 있었다. 정말로 웃고 있었다. 민주는 목을 가다듬었다. 저는 시스템을 믿음으로써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데이터, 통제. 저는 단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멈추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견뎌내야만 합니다. 방은 침묵했다. 저는 견뎌내는 것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들도 저와 함께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가득 찬 집에서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운을 직접 바라보았다. 그때 치유는 고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준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존재함에서 옵니다. 머무는 것에서, 사람들을 그들의 엉망진창 속에서 사랑하는 것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그것을 치우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하은의 손이 입을 가렸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재단은 견딜 수 없는 상실에 대한 유일한 반응이 견딜 수 없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두 여성 덕분에 존재합니다. 늦은 아내, 수진. 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준 사람. 그리고 하은. 저와 제 아들들에게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손짓했다. 하은, 이리로 와주시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아이들이 그녀를 부드럽게 앞으로 밀었다. 그녀는 떨면서 무대 위로 걸어갔다. 민주는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당신을 이 재단의 공동이사이자
제 아이들의 법적 공동 후견인으로 만듭니다. 하은의 무릎이 거의 꺾일 뻔했다. 민준, 당신은 이미 그래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단지 그녀를 위해서요. 이것은 단지 공식화하는 것뿐입니다. 지호, 민서, 우진이 무대 위로 달려나와 그녀의 다리를 감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들을 가까이 끌어안고 흐느꼈다. 군중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하지만 민주는 그것을 거의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보고 있었다. 슬픔이 파괴했던 가족, 은혜가 재건했던 가족. 그날 저녁 모두가 떠난 후 민주는 그들을 정원에서 발견했다. 아이들은 몇 달 전에 심었던 꽃들 주변을 쫓아다니며 놀고 있었다. 혜우는 수진의 벤치에 앉아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이 그녀 옆에 앉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무엇에 대해? 머물게 해줘서요. 저를 위해 싸워줘서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줘서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부서진 삶 속으로 걸어들어와 자네로부터 도망치기를 거부한 이 여자를. 저는 신이 당신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가 간단하게 말했다. 혜우는 놀라서 그에게 몸을 돌렸다. 저는 오랫동안 그에게 화가 났어요. 민준이 계속했다. 수진을 데려가고 제가 다가가는 법을 모르는 새아들과 저를 홀로 남겨둔 것에 대해요. 하지만 그때 당신이 나타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우리를 전혀 혼자 두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그는 단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도움을 보냈을지도 모른다고요. 혜은의 얼굴에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웃으며 달려왔다. 아빠, 혜은 엄마, 우리랑 같이 놀아요. 혜은 엄마. 그 이름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옳게 느껴졌다. 민주는 일어서서 혜은을 일으켜 세웠다. 함께. 그들은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합류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던 정원 위로 해가 질 때 민주는 너무 부서져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무언가를 이해했다. 사랑은 누군가가 죽을 때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성장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뿐이다. 수진은 그에게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 혜연은 그에게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 3명의 아름다운 소년들은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조차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쳤다. 무덤 같았던 집은 다시 살아났다. 슬픔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함께 짊어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짊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를 발견했다. 혜은은 그의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처음 왔을 때의 조심스러운 전문적인 미소가 아닌 진짜 미소, 희망과 소속감으로 가득 찬. 민주는 미소로 답했다. 그리고 1년 넘게 처음으로 그는 그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고 있었다. 왜냐하면 때때로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신은 잃어버린 것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슬픔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함이 완벽함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가족은 당신이 태어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조각들을 다시 맞추기 때문이다. 가족은 세상이 어두워질 때 머무는 사람들이다. 빛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다.